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로 오종훈입니다. 밖에서 워낙 매미 소리가 드세서, 매미 소리가 시끄러워서 차 안에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고요. 반갑습니다. 어떻게 더위에 잘들 지내시는지요? 자, 오늘 준비한 차는 마세라티 콰트로포르테 GTS 그란스포츠입니다. 마세라티 포도어 중에서 가장 강한 성능을 가졌다는 모델이죠. 3.8L V8 가솔린 엔진을 적용을 하고 있고요. 최고 출력 530마력의 힘을 내는 아주 어마어마한 성능을 가진 그런 고성능 스포츠 세단입니다. 판매 가격이 2억 원이 넘고요. 1963년 토리노 모터쇼에서 첫 데뷔를 했다고 하니까요. 보면 저하고는 한 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오랜 역사와 전통을 이 차는 가졌다라는 얘기겠죠. 과연 어느 정도의 느낌을 받을 수 있을지 시승을 통해서 그 느낌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자, 스티어링 휠 하나, 둘, 2.7회전 정도 합니다. 노멀한 보통의 세단들이 3회전 하는데요. 고성능 스포츠 세단인 만큼 3회전 하는 건 어울리지 않고 2.7회전 정도면 딱 좋지 않을까 싶은데, 그보다 좀 더 회전수가 낮아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들지만, 이 차가 워낙에 차 길이가 5m가 넘고 차폭이 2m가 넘는 아주 큰 사이즈를 가진 차입니다. 너무 타이트한 조향비를 갖게 되면 이 큰 차가 좀 거동의 피곤함을 느낄 수도 있겠죠. 차체의 크기, 차의 성능을 감안해서는 딱 좋은 조향비 아닌가 싶습니다. 자, 카본 파이퍼 탄소 섬유로 만든 패들 시프트가 그 아래 딱 손에 쥐기 좋은 위치에 있는데요. 스티어링 휠과 분리되어 있어서 조향을 하면서 패들 시프트를 조작할 수는 없습니다. 스티어링 휠에 매달려 있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 또한 마세라티의 고집이겠죠. 스티어링 휠 아래 또 뭔가 버튼이 있군요. 이 차의 셰시는 알루미늄과 마그네슘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만큼 차의 경량화를 위해서 많이 신경을 썼다라고 하고요. 앞뒤의 무게배분 50대 50을 구현을 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그런 무게배분이라고 할 수가 있죠. 경량화를 했다고 하지만 이 차의 공차 중량 2040kg입니다. 2톤을 뛰어넘는 그런 무게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 편의 장비들을 많이 넣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차체의 무게가 2톤을 뛰어넘는 그런 무게를 갖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이 차에는 모두 4종류의 엔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V6 3.0 가솔린의 2가지 모델이 있고요. 그리고 이 차 V8 3.8 가솔린 엔진이 있고요. 그리고 V6 3.0 디젤 엔진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고성능의 엔진을 이 차에는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란 루소와 그란 스포츠 두 개의 트림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란 루소는 좀 더 럭셔리하고 고급스러운 그 인테리어를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란 스포츠는 좀 더 스포티하고 강한 그런 면모를 가진 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테리어는 한눈에 딱 봐도 고급스럽습니다. 손이 닿는 데마다 가죽을 적용을 해서 손끝이 먼저 그 고급스러움을 느끼고 있고요. 자,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을 법한데 없고, 없는 것들도 제법 눈에 띄는데요. 주행 보조 기능 중에 차선 유지 조향 보조 기능이 없습니다. 차선 이탈 경고 장치가 있고요. 크루즈 컨트롤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적용을 하고 있죠. 자, 변속 레버 옆으로 서스펜션, 변속기와 서스펜션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버튼들이 있습니다. 자, 스포츠 차량 현타객 모드 켜짐. 이 매뉴얼 번역을 누가 했는지 몰라도 옛날 용어들을 썼네요. 그것도 옛날에도 잘 사용하지 않는 그런 용어들이, 현타객 서스펜션을 얘기하는 겁니다. 스포츠, 서스펜션의 스포츠 모드고요. 다음에 엔진과 변속기를 같이 조합한 스포츠 모드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ICE, 아이스 버튼이 있는데요. 아이스 버튼은 이게 일종의 에코 모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코 모드와 스포츠, 그리고 스포츠 플러스 모드 정도로 이 셋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정의를 하면 좋을 듯 합니다. 마세라티는 이 차를 만들 때, 조율을 할 때 어떤 엔진 사운드에 특별히 더 신경을 쓰는 브랜드입니다. 이런 음악가들을 함께 초빙을 해서 같이 개발을 한다고 하네요. 배기 사운드를 좀 더 강하면서도 듣기 좋게 만드는 그런 브랜드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계기판에도 보면 마치 피아노 건반 같은, 건반을 응용한 그런 디자인으로 계기판을 꾸미고 있습니다. 마세라티만의 특색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차의 공기저항 개선 이전이 0.31이었는데 지금 0.28까지 개선을 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 차의 바닥을 보면 언더커버로 딱 씌워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라디에이터 그릴에는 전자식 에어 셔터가 적용되어 있어서 필요에 따라서 공기의 흐름을 조절해 줍니다. 공기 저항을 개선하는 효과도 있고요. 엔진룸 내부의 열 관리라는 측면에서도 전자식 에어 셔터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8.4인치 모니터를 통해서 다양한 기능들을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스마트폰 미러링이 가능하고요. 애플 카플레이 혹은 안드로이드 오토를 다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 기능들 중에서 필요한 거를 드래그 앤 드롭 해서 밑에 상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주 쓰는 기능들은 밑으로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마치 스마트폰 쓰듯이 그냥 직관적으로 눌러서 사용을 하면 작동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로터리 스위치를 통해서도 조작을 할 수가 있고요. 터치 스크린으로도 바로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저 인터페이스를 상당히 편리하게 구성한 그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워스 윌킨스 오디오 시스템이 있는데 모두 15개의 스피커가 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소리일까요? FM 93.9 93.9 FM의 채널을 이런 정도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텐데요. 음원이 더 좋다면 더 웅장하고 현실감 있는, 현장감 있는 그런 소리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고급 오디오 시스템입니다.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더 좋은 수준의 음악을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 귀는 그렇게 그 섬세한 귀가 아니어서 막귀에 가까운 귀라서 오디오가 그렇게 고급스럽다라는 느낌은 별로 들지가 않습니다. 제 탓인 거죠. 자, 그래서 이 차의 가격 2억 2,710만 원입니다. 마세라티 콰트로포르테 GTS 그란 스포츠와 이제 출발합니다. 가시죠. 공차 중량이 2톤이 넘는 무게인데요, 전혀 그런 무게감을 느낄 수 없습니다. 부드럽게 움직이고요. 툭 밟으면 팽팽하게 늘어났던 고무줄이 확 당겨지는 것처럼 쭉 속도를 올리면서 가속을 합니다. 530마력의 힘이 장난은 아니죠. ICE 모드, 에코 모드입니다. 에코 모드를 택했고요. 아주 편안한 상태로 주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스타트 앤 스탑 기능이 활성화되죠. ICE 모드에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있고요. 차선 이탈 경고 장치가 있습니다. 차선 유지 조향 보조 장치가 아니죠. 엘카스가 아니라 레인 디파처 워닝 시스템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엘카스보다는 한 단계 아래라고 할 수 있죠. 아주 편안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차의 정체성이 아직 드러나지 않는 그런 주행 조건이죠. 80km 전후의 속도로 편안하게 정속 주행을 하는 그런 느낌. 여느 고급 세단과 다를 바 없습니다. 노면 잡소리도 거의 들리지 않고요. 자, 시속 100km인데 RPM은 약 1300, 400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8단 자동 변속기인데요. 7단 1900, 6단 2100, 5단 2800, 4단 3600, 3단 4600. 2단으로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자, 3단에서 8단까지 시속 100km를 커버를 하네요. 스포츠 모드에서는 툭 아주 예민해집니다. 가속 페달을 아주 살짝만 더 밟아도 그 차이를 시트를 통해서 몸이 느낍니다. 가속 페달과 시트가 직결되어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가속 페달에서 신호를 주면 그 엔진 돌아서 드라이브 샤프트에서 후륜으로 가서 뒷바퀴 타이어를 돌리고요. 서스펜션을 통해서 시트를 통해서 그 느낌이 전해오는데요. 그 복잡한 과정이 생략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시트와 가속 페달이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냥 동시에 시트가 반응을 합니다. 상당히 재미있는 그런 반응이지요. 스티어링 휠이 상당히 큰데요, 큰 스티어링에 비해서 조향 반응은 빠릿빠릿합니다. 예민하게 조향을 받아들입니다. 노면의 굴곡을 타고 넘는 느낌은 역시 유럽 차다, 유러피언 세단이다 라는 걸 그대로 드러냅니다. 아주 단단한 서스펜션이지만 노면의 어떤 그 충격, 굴곡을
잘 커버해냅니다. 쇼크의 한 8, 90%를 걸러내고 그 나머지 1-20% 정도만 운전자에게 전달하는 그런 느낌이네요. 지금 수준의 거동, 초원을 어슬렁거리는 사자의 느낌, 아직 먹잇감을 찾지 못한 거죠. 어슬렁 거리다가 이제 앞이 열리고 길이 뚫리면 한번 질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소리도 아직은 그렇게 으르렁거린다는 느낌이 없죠. 스포츠 차량 현타객 모드, 참 이 표현이 소비자들이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표현으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그 차량 현타객이라는 단어 하나가 이 차의 격을 확 낮춰버립니다. 늙어 보이게 합니다. 그런 차가 아닌데 말이죠. 부드럽게 나가는데 속도가 엄청 빨라졌습니다. 자, 킥다운 버튼은 없네요. 수동 모드를 택했더니 자동 변속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좀 더 강한 엔진 사운드를 듣고 싶은데 말이죠. 자, 후륜구동 차죠. 뒤에서 쭉 밀고 올라가는, 이게 아마 뒤가 285 350R20 사이즈죠. 20인치 타이어가 뒤에서 밀어주는 그 느낌이 낙권입니다. 금방금방 속도가 높아져서 가속 페달을 오래 밟고 있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매뉴얼 모드에서는 자동 변속은 일어나지 않고요. 순식간에 속도를 한계 속도까지 끌어올리네요. 이 차의 최고 속도 300km가 훨씬 넘죠. 그냥 그 꼭지점으로 쑥 빨려 들어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차체 흔들림은 살짝 느껴지는데요. 속도가 좀 빠른 고속주행에서 이 정도의 흔들림 당연하다 싶고요. 하지만 고속주행 아주 극한적인 속도에서도 브레이크가 안정적으로 작동을 합니다. 브레이크 좋은데요? 브레이크를 꾹 밟아도 앞뒤를 콕 쳐박히는 느낌이 아니라 가라앉는 느낌입니다. 가라앉으면서 속도를 줄이는 거죠. 차체 균형을 잘 잡고 있고요. 서스펜션이 단단하게 차체를 잘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브레이크와 서스펜션이 어우러지는 이런 그 제동 성능이 가속 성능 못지않게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가속 못지않은 제동, 사실은 제동이 받쳐주지 않는다면 가속은 그 의미가 없죠. 빨리 달릴 수 있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잘 서는 겁니다. 특히 고성능 세단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앞뒤 벤틀레이트 디스크에 브렘버 브레이크를 적용을 했죠. 제동에 관한 한 명성을 인정받고 있는 브렘버 브레이크를 사용을 했고요. 조금 달려왔는데요. 계기판에 눈금이 뚝 떨어져 있습니다. 자, 이 차 연비 6.6km/L입니다. 2억이 넘는 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에게 연비는 그렇게 중요한 요소는 아니겠죠. 좀 더 큰 만족, 좀 더 큰 재미를 느낄 수 있다고 한다면 연비에서 조금 손해보는 것 크게 개의치 않을 그런 소비자들이 이 차의 타깃이기 때문에 연비의 중요성 이 차에서는 그렇게 크지는 않겠다 싶습니다. 고속주행에서 아주 재미있습니다. 아주 극한적인 고속주행에서 약간의 진동이 옵니다. 노면의 굴곡을 따라서 차체 흔들림이 전해져 오는데요. 그 정도 속도에서 크게 무시해도 좋을 정도의 그런 흔들림이죠. 어쨌든 이 차 고속주행에서 아주 탁월한 그 느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무섭지가 않습니다. 운전자가 느끼는 두려움이 거의 없고요. 꼭지점을 향해서 빨려 들어가는 듯한 어떤 극한적인 속도감. 하지만 실제 체감 속도는 그보다 훨씬 더 낮죠. 실제 속도보다 체감 속도가 훨씬 더 낮습니다. 그만큼 차체가 안정적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1단에서 70km에 걸려서 변속이 안 일어나죠. 수동 변속일 때는 이렇게 운전자가 지시를 해줘야 시프트업이 일어납니다.
2단으로 갔고요. 2단에서 벌써 100km를 커버를 합니다. 대단하네요. 자, 이렇게 수동 변속 모드에서는 철저하게 운전자의 지시에 따라서 지시가 있어야지, 허락이 있어야지만 시프트업이 일어난다라는 사실, 운전할 때 좀 더 적극적으로 고 RPM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차체의 변속이 일어나면서 긴장감이 풀어져 버리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데요. 그런 고 RPM의 팽팽한 긴장감을 계속 유지를 하고 싶다면 수동 변속 모드를 택하면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기름은 엄청 잡아먹는다는 사실 유념해야 되겠죠. 즐기는 데에는 비용이 들어가는 법입니다. 자, 아이스 모드에서는 차체가 좀 느슨해지죠. 가속 페달을 밟아도 거의 한 2, 3초 후에 반응이 오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스포츠 모드를 켰고요. 스포츠 연타격 모드를 키면 일반적으로 스포츠 플러스 모드가 되는 거죠. 자, 후륜구동의 앞뒤 무게 배분이 50대 50입니다. 그래서 이런 코너에서나 급차선 변경 같은 차의 균형이 무너지는 상황에서도 앞뒤의 무게 균형이 일정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좀 더 상대적으로 차체의 안정성이 뛰어납니다. 코너에서 한계 속도를 그만큼 더 높일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혹은 고속주행에서 차체의 안정감을 좀 더 우수하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얘기도 됩니다. 아유, 잠깐 달렸는데 연료 게이지가 또 뚝 떨어졌습니다. 주유소는 자주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의외로 엔진 소리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실내로 들어오는 잡음도 거의 없습니다. 지금 시속 100km 정도의 속도인데요. 이렇다 할 잡소리가 들리지 않고요. 이 정도면 노면 잡소리들이 꽤 들어올 법도 한데요. 노면 잡소리는 전혀 실내로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자, 반경이 큰 회전 구간인데요. 야, 상당히 부드럽고 여유있게 돌아나갑니다. 타이어가 한 번쯤 비명을 지를 법도 한 속도고 코너였는데요. 타이어조차 침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타이어의 그립, 그리고 한계속도, 마찰,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우수한 수준에서 세팅이 되어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역시 이탈리아의 자존심이라고 부를 만한 그런 성능입니다. 긴장감을 불러일으킬 만한 빠른 고속 코너였지만 상당히 여유있게 편안하게 코너를 돌아 나갔다는 점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차창에서 삐빅삐빅 거리는 소리가 나네요. 이게 따지고 보면 우리가 이태리 자동차에 대한 이해가 좀 떨어지는 게 사실이죠. 저 역시 이 마세라티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독일이나 프랑스 중심으로 편향된 시각을 갖고 있었던 게 사실이고요. 좀 더 우리의 자동차의 어떤 경험치, 시야를 좀 더 넓혀보면 아주 재미있는 차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이태리 피아트 브랜드도 물론 들어와 있습니다만 피아트에도 우리가 훨씬 더 많은 차들이 있고요. 란치아나 알파로메오 같은 조금 낯설지만 나름 유럽에서는 크게 인정을 받고 있는 이런 핫한 브랜드들이 제법 있죠. 아직 국내에 들어오지 않은 브랜드들도 몇몇 있고요. 한국의 자동차 수입차가 많아지고 넓어졌다고는 하지만 앞으로 조금 더 편향된 시각을 좀 더 넓힐 필요는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세라티를 접하면서 그런 생각이 조금 더 드네요. 확실히 이 이태리의 냄새가 납니다. 좀 고집스럽고요, 또 피가 뜨겁고,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편안하고 정이 깊은 그런 이태리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자동차에서도 그런 느낌이 그대로 묻어나 있습니다. 소리와 성능, 고성능에 대한 집착, 이건 또한 고집일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평상 주행 속도에서는 더없이 편안하고 안락한 그런 프리미엄 럭셔리 세단의 면모를 가지고 있고요.
마음 먹고 밟아서 고속주행을 이어가면, 다이나믹한 주행을 이어가면 경쟁에서 뒤질 수 없다는 이탈리안 특유의 그런 그 자존심을 건 그런 고성능의 면모도 보입니다. 적어도 마세라티에서는 그 이탈리안의 그 컬러, 이탈리안의 감성이 참 많이 남아있다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작 이탈리아에 가보면 진짜 최고의 차입니다. 마세라티 콰트로포르테, 게다가 GTS. 이야, 이건 뭐 이렇게 최고의 차가 있을 수 없죠.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대부분의 차들이 아주 작은 차입니다. 우리로 치면 모닝이나 스파크 정도의 차들이 거리를 뒤덮고 있죠. 소나타 정도의 크기만 해도 아주 그 대형차로 보일 정도로 유럽의 자동차들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 와중에 마세라티 쿼트로포르테 정도의 크기, 5m가 넘는, 그리고 폭이 2m가 넘는 그런 크기를 가진, 게다가 V8의 3.8L 엔진, 530마력, 도로를 압도하는 그런 스펙이죠. 진짜 부자들만이 탈 수 있는 그런 차이고요. 물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들이 이 차를 타죠. 온갖 말썽을 다 부리고도 미꾸라지처럼 잘 빠져나가 있는 우병우도 아마 마세라티를 탔다고 하죠. 운전을 하도 잘해서 운전병으로 뽑혔다는 그의 아들도 휴가를 나오면 마세라티를 타고 다녔다고 합니다. 씁쓸하죠. 노면 상태가 아주 그렇게 썩 좋지 않은 부분을 지날 때 살짝 노면 마찰음, 타이어 마찰음이 살짝 들리는 듯 하더니 바로 또 조용해지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MVH 수준이 우수합니다. 물론 아주 조용한 수준은 아니어서 약간의 바람 소리 정도가 들어오기는 하는데요. 노면 잡소리는 상당 부분 걸러내고 있습니다. 조향반응, 차체를, 스티어링을 잠깐 흔들어 보는데요. 차체 반응이 아주 빠르고 정확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스티어링이 크지만 조향 반응은 빠르고 민첩하고 예민합니다. 믿음직스럽게 이 차를 컨트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균 연비가 4.1이 나왔네요. 제가 워낙 주행을 거칠게 했고, 오늘 날씨도 무지 무더웠습니다. 지금 32도를 가리키고 있는데 약간 40도, 계기판에 40도까지도 올라갔었고요. 이렇게 무더운 날 연비가 잘 나올 수 없죠. 게다가 에어컨 켰죠. 고속주행을 제법 이어갔습니다. 4.1 정도의 연비지만 또 이 차의 고객들이 그렇게 연비에 연연하지 않는 고객층이라는 것 감안하면 연비가 갖는 중요성, 이 차에서는 그렇게 크다고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코너에서 패들 시프트 하고 싶은데요, 안 잡히네요. 자, 밟으면 밟는 대로 나가고요, 떼면은 바로 속도를 제어를 합니다. 코너를 상당히 재미있게 코너링을 했는데, 패들까지 조작할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욕심은 한이 없죠. 욕심은 한이 없는데 그래도 그 아쉬운 부분 하나 얘기를 하네요. 날씨가 더워서 엔진 스톱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차가 멈췄는데 엔진 스톱은 일어나지 않죠. 워낙 덥고 에어컨을 켜야 되고 차에 부하가 좀 많이 걸리는 그런 주행 환경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엔진 스탑까지 기대하는 건 역시 무리겠죠. 아주 멋진 이태리 부자 아저씨였습니다. 편안하고 여유있고 넉넉하고 힘도 세고 빨리 달리는, 두루두루 많은 것을 가진 또 다른 유럽차라는데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독일 차가 아니어도 선택할 수 있는 몇 가지 대안들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만큼 선택의 폭이 하나라도 더 있다라는 얘기죠. 딱히 시장의 경쟁차 메르세데스 마이바흐 정도 가격대로 보면 경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성능, 스포츠카라는 면에서는 페라리를 꼽을 수 있겠죠.
그래도 약간 성격은 다르고요. 마세라티를 왜 탈까요? 마세라티의 고객들, 남다른 차를 타고 싶다는 욕망이 가장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BMW, 벤츠, 포르쉐까지 포함해서 독일 세단들 여러 가지 면에서 참 좋은 차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차들을 충분히 살 수 있는 고객들이 그런 차들을 굳이 마다하고 마세라티를 택하는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남다른 차를 타고 싶다라는 욕망이 가장 크지 않을까요? 2억 원을 주고 차를 살 수 있을 정도의 경제력을 가진 사람들의 눈에는 벤츠나 BMW가 마치 우리가 소나타를 보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정도로 고급 세단이기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타는 대중적인 면이 크다라는 얘기죠. 하이엔드 시장에서 보기엔 그렇습니다. 독일 차로만 다 몰려가고 있을 때 그래도 나는 뭔가 다른 차, 또 독일 차에 지친 하이엔드 유저들이, 혹은 독일 차에 실증난, 혹은 독일 차에 휩쓸리기 싫은 그런 나만의 개성, 남달라 보이고 싶어하는 그 부자들의 욕심, 욕망, 혹은 취향, 이런 부분들이 마세라티로 발길을 돌리게 하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충분히 매력 있는 차고요. 물론 단도직입에 비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몇 가지 아쉬운 부분들이 없잖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차 못지않은 매력을 뿜어내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또한 독일차를 능가하는 그 이탈리안의 고집, 혹은 이태리 기술의 정수, 이탈리안의 열정,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이 차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엔진 사운드가 그렇고요, 가속의 느낌이 그렇고, 고속주행에서의 느껴지는 약간의 떨림조차도 안정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묘한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일 세단들과는 분명히 다른 마세라티만의 그 미묘한 그 매력이 느껴지는 차입니다. 독일 차들을 살짝 발 아래로 보는 그런 느낌도 있고요. 가격이 그걸 말하고 있죠. 날로 커지는 수입차 시장에서 이제 미묘한 변화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게 디젤의 퇴조, 가솔린 차들의 강세, 그리고 친환경 자동차들의 약진, 이런 부분들로 한 부분은 정리를 할 수 있을 테고요. 또 한 부분은 독일 차의 퇴조, 독일 차의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는 일본 차와 이태리 차들, 하여튼 시장의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분명히 마세라티가 파고들 여지는 앞으로 좀 더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하이엔드급 최고급 럭셔리 고성능 세단이지만 좀 더 시장을 넓힐 여지는 충분히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게다가 이 차를 수입하는 FMK가 이제 효성 계열로 편입이 되면서 좀 더 국내 시장에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소비자들에게 다가서겠다, 이런 전략이 읽히고요. 마세라티라는 브랜드가 좀 더 가깝게 우리 곁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물론 그래도 하이엔드급 비싼 자동차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겠죠. 네,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아주 더운 날입니다.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땀이 뻘뻘 나는데요. 차 안에 들어오니까 그래도 좀 낫네요. 뒷좌석을 위한 송풍구가 있습니다. 아주 반가운 존재입니다. 뒷좌석에 열선, 차창 가리개, 2개의 버튼인데 어느 걸 누르든지 뒷창에 차창 가리개가 작동을 합니다. 굳이 버튼을 2개로 만들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안전띠를 메고 제대로 앉으면 이런 정도 자세가 됩니다. 마이크가 자꾸 걸려서 벨트는 빼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릎 앞으로 주먹 2개, 3개 충분한 여유가 있고요. 다리를 꼬고 앉아도 상당히 여유 있는 공간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센터 터널이 엄청 높게 솟아 올라와 있죠. 거의 손목까지의 높이로 센터 터널이 높게 솟아와 있습니다. 지붕 머리 위에 아주 스웨이드 가죽으로 고급스럽게 마무리를 했고요. 손끝으로 느끼는 촉감이 아주 좋습니다. 부드럽고요, 고급스럽습니다. 자, 원터치로, 아이고야,
차창은 내려가는데 거의 3분의 1? 5분의 2 정도, 3분의 1보다도 훨씬 더 높이 이 차창이 내려가다 걸립니다. 이만큼 이제 남아 있는 건데요. 글쎄요, 뭐 차창 밖으로 몸을 꺼낼 일은 없으니만큼 이것 때문에 크게 불편할 일은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좀 시야에 걸리는 것, 완전히 열리는 차창이 그래도 좀 낫지 않나 싶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걸리는 부분은 아쉽습니다. 리와인드 되겠죠? 원터치로 되는데요. 자, 뭔가 걸리면 이렇게 되돌림, 되감김이 돼서 안전을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자, 뒷좌석을 위한 암레스트가 마련되어 있고요. 암레스트조차도 상당히 고급스럽군요. 가죽으로 되어 있고, 일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부분도 있는데 플라스틱조차도 촉감이 참 좋습니다. 두 개의 컵홀더 되어 있고요. 그리고 USB 포트와 12V 전원 연결구 각각 하나씩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면 뒷좌석에서 충분히 여유를 누릴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할 수는 있겠는데요. 굳이 지적을 한다고 하면 뒷좌석을 위한 별도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이 더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이 차 2억 원이 넘는 고가의 차량이죠. 아주 비싼 자동차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뒷좌석에서도 뭔가 즐길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좀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단도직입입니다. 상당히 이기적인 디자인입니다. 차창에 틀이 없는 프레임리스 도어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아름다운 멋있는 디자인이죠. 하지만 이 부분에 이런 도어의 엣지가 예리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상당히 날카로운 각을 이루고 있는데요. 주변의 교통 혹은 주변을 걷는 사람들에게 상당히 치명적인 위험을 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차를 아름답게 디자인하는 것도 좋지만 주변 교통, 주변 사람들과 함께 공존하는 그런 의미에서는 이런 위험한 요소들은 없는 게 낫겠죠. 좀 더 함께 어우러지는 공존하는 디자인을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억 원이 넘는 아주 비싼 자동차입니다. 하지만 없는 것들이 제법 눈에 띄입니다. 대표적인 게 엘카스죠. 차선 유지, 조향 보조 장비가 이 차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차선을 유지하면서 달릴 수 있는 기능이 없는 거죠. 다만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있어서 앞차와의 차간 거리를 유지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세단이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이 크게 흠들 건 없겠지만 이 차는 2억 원이 넘는 최고급 하이엔드급 고성능 세단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사소한 부분에서의 옵션까지도 어떤 최고급을 추구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없고요. 또 계기판에 뜨는 이런 그 기능 설명들이 너무 우리의 인식과는 동떨어진 그런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타객이라는 말이 대표적인데요. 소비자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쉬운 용어들로 계기판 설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용어 하나 때문에 이 차의 어떤 그 느낌이 고루하고 낡은 이미지를 받게 됩니다. 전혀 그렇지 않은 차인데 말이죠. 용어 하나하나를 시대에 맞게 잘 고르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세라티 콰트로포르테 GTS 그란스포츠 시승을 했습니다.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500마력이 넘는 강한 힘이 전혀 거부감이 없었습니다. 극한적인 고속에서도 아주 편안했고요. 그리고 여유 있는 실내, 럭셔리한 인테리어. 간만에 아주 하이엔드급 고급차, 프리미엄 럭셔리 세단의 정수를 맛본 시승이었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그동안 너무 독일 차에만 집중되어 있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시야를 좀 더 넓혀보면 이렇게 멋있는 이탈리안 럭셔리 세단도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모든 면에서 거칠 것 없는 그런 자동차였습니다. 어떤 고급감, 그리고 고성능, 성능 면에서도 그렇고요. 어떤 실내 인테리어, 고급스러운 면에서도 어디 하나 손색이 없는 그런 고성능 세단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고집이 세고 피가 뜨거운 이태리의 정서를 이 차에서 다시 한번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시승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 시승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오토다이어리 오종훈이었습니다.